안 좋다. 지금 신장 투석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신장 투석을 받으면 일주일에 한 2번, 3번 받아야 되는데, 회복하는 기간을 포함해가지고 일주일에 정상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이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때 왕창 경찰서를 들고 오면은 골치 아파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북한의 영어로 말하면 디시전 메이킹 기능이 거의 마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나서, 즉 김정일이가 아프기 시작한 지난 2년 동안 북한이 하는 걸 보면은 뭔가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요. 뒤죽박죽입니다.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 좀 미친놈 뭐 널뛴다고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미친 사람 널뛰듯이 제대로 뭐 되는 게 없어요. 규칙이 없고. 그러니까 남한쪽에서 대응하기도 힘들어요. 이명박 대통령하고 회담하겠다고 한쪽에서 접촉을 하더니 또 한쪽에서 천안함 결집시키고 저런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28일부터 당 대표자 회의가 열려서 아마 당 정치국을 재건을 할 겁니다. 정치국에 뽑힌 사람들이 앞으로 김정일이가 유고가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정권을 이수를 할 겁니다. 그 안에 자기의 셋째 아들인 김정은의 이름이 들어갈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분분하죠. 안 들어갈 거다, 들어갈 거다 하는데 많은 다수설은 김정은이가 이번에 등장할 거다라고 합니다. 다수설. 그래서 김정은이가 정치부 위원이 되든지 아니면 당의 조직부장이라는 자리가 제일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금 조직부장은 누구냐 하면 김정일이 겸하고 있어요. 김정일은 권력의 제일 중요한 부분을 한 5개 좀 동시에 겸하고 있어요. 그건 남한테 안 줍니다. 국가보위부장, 이건 우리 옛날 같은 정보부장 자리인데 그것도 남하게 안 주고 자기가 겸하고 있어요. 조직부장, 국가 요새 정보원장 같은 이런 자리, 그런 자리 중에 하나쯤을 김정은이한테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게 다수설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우리 정보기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 많은 언론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이가 이번에 어려움도 안 내릴 것이다 라고 주장한 사람도 한 있어요. 그 사람들은 또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 하면, 북한 사정이 워낙 나빠가지고 김정일이가 자기 아들을 내세울 여유가 없다. 잘 나갈 때 같았는데 아들을 내세울 텐데, 이제는 아들을 내세웠다가 하면 정상면은 자기 권력이 더 약화되어 버린다. 이번에는 김정일이 나오는 게 아니고 김정일이 권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요 주장은 소수 의견이에요. 근데 소수 의견이 맞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요걸 이번 당대표를 보면은 북한의 미래를 진단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자료가 만들어지죠. 그러나 이런 저런 김정일은 이제는 막 간다. 영어로 말하면 이런 현상을 The beginning of the end라고 합니다. 종말이 시작되었다. The beginning of the end. 종말이 시작된다. 무대로 말하면 마지막 무대가 올랐다. 마지막 장의 무대가 올랐다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그게 2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5년이 긴 것 같아요. 1, 2년 안으로 김정일이가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되든지 죽든지 해가지고 북한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 중대한 변화는 뭐냐? 이미 시장이 70% 80%의 인민들을 거기 살리니까 이미 사회적으로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 단계에서 정치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죠. 사회적 변화는 반드시 정치적 변화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회적 변화라는 게 뭐냐? 산업혁명을 해가지고 돈 가진 사람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이 귀족 밑에서 불을 지는 거 아니겠다. 우리가 주인공이 되겠다. 그게 민주주의를 만든 힘이듯이 북한에서 시장이 70%나 생겼으니까 이제는 그것이 그 위에 있는 정치를 바꿔놓을 것이다. 정치를 바꿔놓는다는 구체적으로 뭐냐?
김정일의 1인 신격화 우상화 체제가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우선 김정일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중대한 변화 중에서 시작입니다. 그것은 뭐냐? 북한에서 더 이상 절대주의, 전체주의, 수령체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독재에도 가벌병이 있습니다. 독재에도 A, B, C가 있어요. 제일 약한 독재. 독재라고 불러야 될지 안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편의상 독재라고 부른다면 이승만 대통령의 일정 부분을 독재라고 부르고 박 대통령의 유신체제를 독재라고 부른다면 이것은 독재 중에서 제일 약한 독재입니다. 왜냐? 자유민주주의를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좀 제한한다. 그 대신 그 기간에 안보를 튼튼하게 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겠다. 어디까지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적으로 간다. 이런 것을 권위주의라고 해요. 그것을 독재라고 해서 부르지 않고 리버럴 오토리테리언, 자유주의적 권위주의. 이게 독재 중에서 제일 약한 독재예요. 제일 위에 있는 독재. 인간이 발명한 독재 중에서 제일 악독한 독재가 김일성, 김정일 독재입니다. 인간이 발명해낸 지금까지 인간 역사를 한 5,000년으로 잡아서 지금까지 만들어낸 최악의 완벽한 독재가 김일성, 김정일 독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탈린, 모택동, 히틀러 독재보다 훨씬 더 위에입니다. 훨씬 더 위에. 완벽하게 인간을 장악하고 있어요. 인간의 공적 생활뿐만 아니라 사적 생활. 하루 24시간 꿈까지, 꿈에서도 헛소리 하면은, 잠꼬대 하다가도 헛소리 하면, 잘못하면 신고를 해가지고 강제정서 가는 완벽한 독재. 이것은 종교적 독재입니다. 완벽한 독재는 광신적 독재입니다. 1980년대에 탈북자 중에서 중국을 거쳐서 들어온 사람, 저 소련을 거쳐서 들어온 사람, 학생들 만나보면은 북한에 있다가 그때 아직 공산 중국이고 공산 소련입니다. 소련에 가니까 꼭 천당에 온 것 같아요. 천당에 온 것 같아요. 천당에. 한국에 오니까 더 놀라는 거죠. 공산 중국, 공산 소련을 천당처럼 생각할지 모르니까 북한의 얼마나 악독한 체제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가 센 북한 사람들이 단 한 번도 김일성, 김정일한테 반대하는 시위 한 번 못하고 어디서 쿠데타는 계획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눌려 있었던 것은 그 사람들이 용기가 없어서라기보다는 공포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공포가 완벽하기 때문에 반항할 꿈을 못 꾼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승만 박정희 때 시위를 하고는 시위를 하도 해도 나는 죽지는 않는다. 죽지는 않는다. 잘하면은 이게 경력이 돼가지고 앞으로 정치하는데 도움도 될 거다. 아니면 감옥 사고 나오면 내가 영웅이 될 거다. 또는 내 소생을 걸고 하는 거니까 많은 보람도 있다. 희망이 있으니까 반대를 하는 겁니다. 희망이 없으면 인간은 절대로 용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북한 체제는 그 희망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체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동안 뭘 했느냐라고 추궁하기는 하는데 거기서 살고 남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 공포라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실감을 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작년입니까? 왈키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는 뭐냐면 히틀러 암살하는 영화예요. 히틀러 암살하는 음모가 우리 있었습니다. 음모가 참 울그죠. 그래서 이 팔이 하나 없는 대령이 폭탄이 든 가방을 히틀러 바로 옆에 놓고 나와버립니다. 그럼 터졌으면 히틀러가 죽는데 그 옆에 사람이 이 발에 뭐가 걸린다고 그 가방을 살짝 들어가지고 옮겨놓는 바람에 히틀러가 살았어요. 그래서 쿠데타가 실패를 했어요. 히틀러가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다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무자비한 방법으로 죽입니다. 죽이더라도 그 피아노 선 있잖아요. 피아노 선, 뭐 아주 간단한 그 철사를 꼭 엮어가지고 거기에 교수임을 취해가지고 죽이는 이런 방법으로 죽입니다. 근데 하나 놀라운 것은 그 주범 스타우펜베르그란 대령의 부인 가족은 온전했어요. 온전하고 아무도 수용이 안 가졌어요. 히틀러의 독재가 요 정도밖에 독재 안 됩니다. 북한 같으면 어떻게 됐냐? 3대 수십 명이 몽땅 다 강제수용소에 박힙니다. 내가 김정일 비판하는 이야기를 사실에서 했다고 하면 누가 신고하고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내 아들, 아버지 3대가 다 몽땅 강제수용소에 가고 있어요. 히틀러 독재, 웃기는 독재예요. 김일성, 김정일. 그런데 김정일이가 죽으면 그런 독재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이 없어질 거니까 마찬가지니까. 그 공포심이 약화됩니다. 그때 비로소 북한에 인간 해방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간 해방이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의 보통 사람들은 용기를 갖게 되고 북한 정권 안에서는 내분이 생깁니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모델은 많아요. 소련이 스탈린이 죽고 나서 2년 안에 그런 정권 투쟁에 의해서 우선 베리아라는 그 비밀 경찰 두목이 잡혀주고 루시오프거든요. 그리고 스탈린 격하고 모택동이 죽고 나서 6개월 안에 모택동 천하에서 큰소리 뻥뻥 치던 그 강청이라는 그 부인, 그 다음 사인방, 요것들 전부 다 몽땅 잡혀가지고 날아가고 1년 뒤에 중소평이가 등장합니다. 이런 과정, 즉 신격화된 지도자가 죽으면 반드시 권력층 안에서 내분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시장 경제하고 맞물리면서 북한 체제를 크게 변화시키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자신있게 전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뭐 누가 권력을 잡느냐 등등 이거는 강론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알겠고 큰 흐름은 김정일이가 죽은 다음에 북한에서 일어날 큰 흐름은 시장 세력이 더 큽니다. 시장 세력은 이제 80%에서 100%를 더 큽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되면은 정치적 자유를 요구합니다.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만 고민했는데 이제 좀 잘 살게 됐으니까 우리 좀 민주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있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것이 일어날 것이고 노동당 안에서 또는 군부 안에서 이제는 자기들끼리 권력을 다투고 자기들끼리 편을 짜고 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은 확실하게 장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외부적 조건이에요. 북한이 그런 식으로 가는데 여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깥에 외부 세력이죠. 제일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한국이죠. 바로 휴전선 하나로 딱 나눠져 있으니까 우리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영향을 끼칠 권리가 있어요. 무슨 권리냐? 민족 자결주의 권리가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즉, 그 민족은 자기들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민족 자결주의. 민족 자결주의는 누가 처음